컬렉터처럼 아트 투어, 저자에게 배우는 글로벌 아트마켓 트렌드에 강연해 주실 변지혜 강연자님입니다. 많은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구 국제 아트 페어를 맞아서 이렇게 좋은 기회로 강의를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저는 컬렉터처럼 아트 투어 저자 변지혜라고 합니다. 저희 50분 강의하고 10분 이제 Q&A 받아드릴 건데요. 강의 전에 잠깐 제 소개부터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트 컨설팅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기업분들의 컬렉션을 하실 때 이제 어드바이스를 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최근에는 해외 아트 페어들이 한국에 이제 들어오게 돼서 관련해서 유럽의 마스터피스들을 소개하는 이제 로블랜드 보헤나 갤러리 한국지사도 맡고 있고 그 이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아트 비즈니스 과정의 강의를 나가기도 했습니다. 워낙 제가 했던 것들이 지난 15년 동안 그 해외에서 아트 비즈니스를 공부한 이후에 기본적으로 해외 아트 페어들의 컬렉터들을 모시고 가서 투어를 하면서 컬렉션을 빌드업하고 해외 좋은 전시들을 함께 보는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활동을 사실 많이들 물어보시니까 가서 뭘 봤는지 뭘 봐야 하는지 해야 하는지 물어보셔서 1년 12달 제가 그 지난 10년간 거의 1년의 절반 이상을 해외 페어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1년 12달 동안 어느 기간에 해당 도시의 대표적인 아트 페어가 있는 타이밍에 그 여행을 가셔서 아트 페어도 즐기고 1년 중 가장 좋은 전시도 즐길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처음 컬렉션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떤 작가들이 과연 좋은 작가인지 가격이 어떤지 이런 거 많이 궁금해하셔서 일단 미술사적인 맥락에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교과서가 있듯이 미술사에 남을 만한 작가들 한국 작가 10명, 해외 작가 10명을 책에서 소개를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의도 그런 내용들에 조금 살을 붙여서 해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전문적인 내용들 진행하는 거로는 이제 소위 아트 마켓 트렌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아트 마켓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진 게 한 10여 년 전에 그 한국의 단색화가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붐을 이끌면서 이 부분이 이제 좀 대두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그 국내 아트 마켓의 흐름이나 또 글로벌 시장의 어떤 분위기 이런 것들을 전해드리는 그런 세미나들을 이제 경매사나 이런 곳하고 진행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렇게 페어장에 같이 있으신데 혹시나 페어에 안 오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항상 저 사진을 가지고 다니면서 보통 4일 동안 진행되는 저희 이런 페어들에 수만 명의 방문객들이 컬렉터들이 미술 애호가들이 모이는 이제 그런 현황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제 많은 다양한 페어들이 있지만 이제 페어들의 그 숫자가 많아지고 이제 퀄리티가 점점 높아지면서 유명 마스터피스들 역시 만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일 좋을까 하다가 기본적으로 아트 상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기준으로 저희가 지금 디아프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아트 페어들이 진행되는 캘린더 전 세계적으로 좀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컬렉션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처음 시작할 때 조금 유념하시고 아시면 좋을 부분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이제 상반기에 디아프를 보시고 하반기에 이제 9월이 되면 이제 키아프와 프리즈가 시작이 되니까 이 프리즈 페어가 어떤 데인지 위상은 어떠한지 그리고 전 세계 아트 페어의 그 쌍두마차인 바젤과 프리즈의 어떤 차이 이런 거 조금 보시고요. 꼭 알아야 되는 작가들 저희가 오늘 이제 좋은 국내 작가, 지역 작가는 바깥의 페어에서 보셨으니까 해외 작가 좀 배워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저희가 1년 12달 사실 이렇게 다 적은 것도 아니거든요. 이제 페어들이 있어서 사람들이 제가 맨날 어딜 가면 어딜 또 갔나 이제 궁금해하셔서 1년 동안 다니는 페어들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보통 요새는 컬렉터분들도 워낙 많이 이동을 하시니까 절반 정도 해외 페어에서 보내는 시간이 이제 많기도 하고 작년 같은 경우에 저도 이제 늘어나는 페어의 개수를 쫓아가다 보니 3분의 2 정도를 오히려 해외에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지금 저희가 겨우 5월을 맞아서 이렇게 디아프를 시작을 했는데 1월부터 지금 제가 VIP 담당 맡고 있는 아트 싱가포르 그리고 2월은 보통 이제 5회차를 맞았던 프리즈 LA
그리고 또 LA에 사시는 분들은 멕시코 페어도 많이 가시거든요. 상당히 수준 높고 재밌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저희 한국에서도 정말 프리즈가 생기고 이렇게 많은 페어들이 성장하기 이전에 많이들 찾으셨던 아트바젤 홍콩이 있고요. 그리고 요새는 또 이제 두바이 쪽에 돈이 몰리다 보니까 두바이도 한 번씩 가보시는 것 같습니다. 4월에 이제 몇 주 전에 또 신생 페어가 생겼죠. 그 아트 오에노라고. 네, 그래서 꽤 재밌었고 부산에서 지금 다음 주에 또 아트 부산 있지만 바마 페어가 있어서 그때도 이제 강의도 진행하고 다녀왔었고요. 네, 지금 디아프가 끝나면 다음 주에 타이베이 당다이 페어가 있어서 또 많은 분들 한국 분들이 찾아주시고 타이베이는 또 기업 컬렉터 분들이 많아서 좋은 기업 뮤지엄과 컬렉터 분들이 있으신 그런 형국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뉴욕에서 프리제 뉴욕 페어가 열리고 있고 또 지난주에는 벨기에에서 아트 브뤼셀이 열리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상반기에만 해도 10개 이상의 페어가 얼추 열리는 모습이라 얼마나 아트 페어라는 주제가 전 세계적으로 뜨겁고 환영받고 있는지를 저희가 느낄 수가 있죠. 예전에는 적어도 여름에는 쉬었는데 이제 6월에 인근에 울산 페어 있죠.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기사도 이미 많이 났지만 4월 20일 지나서 베니스 비엔날레 이제 오랜만에 팬데믹 끝나고 오픈을 해서 많이들 찾으셔서 다음 달에 있을 이제 스위스 아트바젤 기간에 베니스를 많이 거쳐 가시게 되고요. 이 더운 여름에 네, 도쿄에서 또 겐다이 페어가 있어서 요코하마에서 그렇게 한 15개 정도의 페어를 소화를 해야 상반기가 끝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보통 7월까지 일하고 저 같은 경우에 예전에는 뭐 남프랑스로 아트 투어를 가거나 그랬는데 지금은 또 9월에 키아프 프리즈 때문에 8월 한 중순쯤 되면 이제 갤러리들이 연락이 오니까 다시 프리세일을 준비하고 프리즈 서울을 맡고 프리즈 서울이 끝나기가 무섭게 프리즈 런던에서 연락이 오고 아마 프리즈 서울 하기 전에 런던에서 초청장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년 전에 시작돼서 굉장히 반응이 뜨거운 런던이 브렉시트로 이제 경제가 조금 약해지니까 파리로 많은 부분이 이전을 하고 있는데 아트바젤 파리가 이번에는 아예 그 유명한 그랑팔레가 재개관을 해서 그랑팔레에서 오픈을 하고 런던하고 파리가 원래 한 주 정도 차이가 있어서 아트계 인물들이 3주 정도를 유럽에서 보냈었는데 이번엔 아예 끝나자마자 시작을 해서 2주 정도 안에 이 두 개의 페어를 모두 보실 수 있는 때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이제 조용했었지만 상하이에서 저희가 사실 팬데믹 직전에는 상하이 페어가 너무나 빠르게 기업 뮤지엄과 함께 급성장을 해서 홍콩을 따라잡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의외로 팬데믹이 터지면서 프리즈 서울이 아트바젤 홍콩을 따라잡는 재미있는 모습이 발견되곤 했죠. 그리고 12월 초에 아트바젤 마이애미 다녀오시면 바로 또 아트 싱가포르이 시작되니까 얼마나 그 미술 애호가분들, 컬렉터분들 그리고 저희 업계분들도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다녀와서 제가 작년에는 열심히 나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3분의 2 기간을. 그래서 모든 페어에 대해서 리뷰를 남겨서 몇 월쯤 어디서 뭘 보는 게 좋겠다라는 이런 월간지 기사도 사진과 함께 직접 내곤 했습니다. 자, 그래도 저는 이제 요새는 올해는 해외를 좀 덜 가려고 했어요. 왜냐면 워낙 국내에 좋은 갤러리, 페어들이 많이 있고 뮤지엄 전시도 볼만해서 예전에는 전시 하나 보려면 이제 뭐 뮤지엄 전시는 도쿄에 가야 했고 또 홍콩으로 갤러리 오프닝 보러 가야 되는데 지금은 매주 목요일, 금요일이면 곳곳의 갤러리에서 오프닝이 이어지고 작가들과의 만남이 있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 국내에서 풍요로운 아트와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때인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젊은 컬렉터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계셔서 컬렉터끼리 만남을 하면서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교류도 하고 컬렉션을 공유하는 그런 재미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서 워낙에 이제 시작하시는 컬렉터분들이 많다 보니까 페어에 오시면 제가 오시기 전에 꼭 공부를 좀 하고 오자. 적어도 몇 개의 갤러리가 어디서 오고 또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이 페어에 참석해주는 해외 갤러리들은 또 어디가 있는지 거기서 선보이는 작가들은 어떤 작가들이 있는지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내 취향을 파악하고 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미리 저희가 이제 숙지하고 있고
입장하실 때 사실 90분 이상 보기 힘들잖아요. 커피 한 잔 하고 다시 보셔야 되니까. 그럴 때 90분 동안 볼 수 있는 내용들을 미리 좀 체크해서 오면 얼마나 좋을까. 저희가 지금도 페어를 보시면서 그냥 마음에 든다고 사진 찍고 나가는 게 아니라 갤러리스트와 적극적으로 소통을 해서 명함도 받고 계속 그 갤러리의 전시를 쫓다 보면 내 취향에 맞는 작가를 만나고 작품을 소장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연중 좀 신경을 쓰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컬렉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뭐 물건처럼 버리거나 환불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항상 안목을 기르는 데 더 신경을 쓰자. 그래서 평상시에는 저희가 뭐 페어도 보지만 관심 있는 작가들의 전시를 꾸준히 보고 또 미술사에 이미 올라 있는 작가들의 뮤지엄 전시를 꾸준히 봉으로 해서 안목을 높여놓으면 저희가 젊은 동시대 작가를 봤을 때도 이 작가가 정말 트렌드에 있는지 내가 장기적인 가치나 어떤 애정을 가지고 소장할 만한 작가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어느 정도 길러질 거란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래서 프리즈 페어를 예로 해서 제가 아무래도 해외를 더 다녔다 보니까 해외 페어를 살짝 감을 좀 잡아보는 시간을 두시도록 할게요. 그래서 아트 페어를 사실 조금 젊은 분들은 또 친구들 따라서 많이 오셨는데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페어라는 것 자체가 익숙치 않은 분들도 많고 네, 뭐 예를 들어 뭐 티켓을 사서 보는 유료 전시들은 보셨는데 페어에 와서 어떻게 될지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역사를 한번 좀 저희가 보면 그 프리즈 페어 같은 경우에는 런던에서 거의 30년 전에 이제 시작이 됐죠. 취지가 굉장히 좋았던 게 아트 바젤과는 굉장히 상반된 런던의 젊은 현대미술 작가들을 이제 후원해주겠다는 선보이겠다는 그런 좋은 취지를 가지고 그냥 정말 공원의 잔디밭에 텐트를 치고 시작을 했습니다. 워낙에 시작을 한 주체 자체도 프리즈라는 매거진으로 시작을 했고요. 이렇게 매거진으로 시작해서 텐트를 치고 시작한 이런 모습이 나중에 도이치뱅크의 이제 후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서 지금은 거대 산업으로 성장을 해서 다른 페어들을 이제 인수까지 하는 그런 레벨에 이르렀으니 30년의 세월이 네, 정말 큰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프리즈도 그리고 아트 바젤도 4개의 도시에서 열립니다. 그 뒤에 제가 프리즈하고 아트 바젤을 비교를 해서 어느 도시에서 열리고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시간을 잠깐 가질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최초의 아트 페어는 1910년도에 뉴욕의 아모리쇼. 네. 그리고 저희 보통 프리즈 키아프 하는 기간에 뉴욕에서 열리거든요. 우리나라 키아프 같은 페어고 아트 쾰른이 이제 유럽에서는 유명하고 1970년도에 시작된 이제 프리즈 런던이 시작되기 더 이전에 시작된 아트 바젤 스위스가 사실 가장 명예롭고 명망 있는 역사가 오래된 페어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모든 페어들이 급성장을 하게 된 건 모두 2000년대 이후인데 이제 이때부터 다른 도시들로 진출을 하면서 페어의 스케일이나 레벨이 높아지게 됩니다. 페어에 가보시면 지금 그래도 저희가 디아프에서는 조금 친근한 이미지들, 좋은 가격의 작품들, 흥미로운 미디어 작품들 만나실 수 있는데 이런 해외 페어에 가면 다 작품도 어렵고 난해하고 가격도 굉장히 비쌉니다. 집었다 하면 몇 억씩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문턱이 좀 높기도 하고요. 이런 작품들을 누가 사 이러는데 물론 일부 개인 컬렉터들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운영하는 예산이 있는 뮤지엄, 기업 뮤지엄들이 사실 더 많은 이제 큰 손이 되곤 합니다. 게다가 지금 현재 한국이 너무나 핫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해외 갤러리들 그리고 뮤지엄들이 그리고 심지어 브랜드들까지도 어떤 VIP 행사나 아주 흥미로운 것들은 다 한국에서 하고 오히려 해외에 중요한 분들이 한국을 찾는 모습이고 디아프의 경우에도 제가 첫날 VIP 오프닝을 봤더니 많은 해외 분들이 참석을 해서 같이 즐겁게 보고 계신 걸 봤거든요. 이제는 단순히 페어가 4일 동안 작품을 걸어놓고 판매를 하는 장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 축제가 돼서 해당 도시의 어떤 문화적인 자부심이나 어떤 그런 위치를 가늠하게 해주는 이제 그런 큰 산업이 된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프리즈나 바젤 정도의 기준이 되면 하나의 관광 산업이 돼서 이 기간 전 세계의 유명한 컬렉터나 셀럽들이 한국에 모이게 되는 그런 좋은 결과를 낳기도 하니까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제 양대 산맥, 아트 바젤과 프리즈의 차이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혹시나 저희가 아직 젊으니까 프리즈 서울 페어를 안 보신 분들 있으시면 어떤 게 나오는지 약간 감을 잡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즈는 2월, 5월, 9월, 10월에
보시는 것처럼 LA, 뉴욕, 서울, 런던에서 열리고요. 아트바젤은 3월에 홍콩, 6월에 스위스 바젤, 10월에 파리, 그리고 12월에 마이애미인데 이 두 개 페어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개최지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여기 대구에 있지만 서울, 울산, 부산에서도 페어가 열리는 것처럼 프리즈가 비약적인 성장을 거듭하게 된 데에는 특히 최근 몇 년간 이게 대도시에서 열린다는 장점을 흡수한 것 같습니다. 페어가 사실 큰 축제가 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잖아요. 많은 행사와 후원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예전에는 아트바젤 스위스 이러면 유럽의 부자들이 바젤에 가서 사는 건데 접근성이 조금 떨어지잖아요. 아무래도 대도시에서 열리는 것과 부자들의 휴양지로 한 번 더 비행기를 타고 마이애미도 뉴욕에서 3시간 이런 부분들이 이런 어떤 뮤지엄 피스들, 모던 마스터피스를 많이 보여주던 어떤 트렌드보다 팬데믹 이후에 젊은 개인 컬렉터들이 정말 같이 아트와 호흡하고 아트를 경험하고 아트의 이름으로 브랜드 파티를 즐기는 이제 그런 경험형 행사로 변화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해외를 많이 다니니까 뭘 봤나 궁금해하셔서 열심히 인스타그램에 올렸는데 얼마 전에 해킹이 돼서 너무 슬프게도 모든 자료가 사라져서 이제 제 강의 자료에 남은 사진들로 특징만 보여드릴게요. 프리즈 LA가 5년 전에 사진으로 굉장히 기네요.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숱한 페어 중에 이제 프리즈 4곳, 아트바젤 4곳의 어떤 분위기를 사진으로 제가 좀 보여드릴 예정이에요. 그리고 책에 써두었던 이 기간에 페어를 찾으셨을 때 그 꼭 찾으셔야 되는 뮤지엄, 또 뮤지엄의 경우에는 페어 기간이 아니라도 좋은 전시들을 연중히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잊지 않고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5년 전에 프리즈 LA에 전 초청받았을 때 LA가 올해 안 가보신 분들은 코리아타운 이런 이미지로 기억이 되겠지만 최근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힙하고 멋지고 세련된 도시로 변화를 했는지요. 게다가 저희가 정말 야자수가 보이고 바다가 보이고 이제 이런 자연환경을 보면 LA를 정말 꿈꾸지 않을 수가 없는데 프리즈 LA 처음 갔을 때 제가 이런 행운을 얻었습니다. 이제 VIP 브렉퍼스트에 갔다가 LA 시장이 어나운스를 하고 있는데 저 멀리에 브래드 피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쳐다보다가 뛰어가서 사진을 남겨서 이렇게 늘 갑오처럼 가지고 다니고요. 또 프리즈가 텐트를 치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거대 산업으로 성장을 했잖아요. 예전처럼 정말 잔디밭에 치는 게 아니라 아마 텐트 치는 데만 해도 수억, 10억 넘는 비용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만큼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새로운 건물을 짓는 Y라는 되게 중요한 회사에서 디자인한 텐트를 써서 텐트를 들고 다니면서 행사를 하고요. 처음에는 유니버설 스튜디오 이런 데서 시작을 했다가 헐리우드 베벌리힐즈로 넘어갔다가 재작년부터인가는 산타모니카 공항에서 열고 있어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페어를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우리 한국에 있는 페어들도 지역색이 있듯이 지역 작가들 흡수를 하고 해외 페어들도 분위기가 같은 이름 브랜드 있어도 사뭇 다릅니다. LA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밝고 컬러풀한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같은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뭔가 컬러풀하고 빨간 거 이런 거 아시아에서 좋아하는 거 가져오고요. 저렇게 LA에는 번쩍번쩍한 금과 다이아로 만든 작품들이 갑니다. 그리고 LA 역시도 이제 사실 동부에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모던 마스터피스들이 많은데 이런 인상파 작품들은 사실 동부가 먼저 부자가 돼서 유럽 부자들의 컬렉션을 따라한 건데 LA도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게티라고요. 저희가 게티 그러면 어디서 들어봤네 하시는 분들 때문에 게티 이미지 생각을 하시면 이 게티가의 손자뻘이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게티가 어마어마한 부를 1900년도 초반에 이루고 그래서 당시에 그런 어떤 유럽
컬렉션들을 그대로 LA에 옮겨놔서 지금 현재 게티 빌라, 게티 센터 두 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무지막지한 어떤 그 구두쇠였던 게티가 돈을 쓰는 분야가 딱 두 군데였는데 하나가 작품, 다른 하나가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많은 여자들과 소문을 뿌리고 세상에 그 손자가 유괴당했을 때는 귀가 잘릴 때까지 협상을 하다가 네 정말 돈을 아끼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당연히 당시에 엄청난 이제 부를 남겨놓고 이렇게 아낀 돈을 가지고 지금은 모두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이 게티 센터, 뮤지엄과 연구센터를 남겨서 인류에 공헌하고 있습니다. 모두 무료이기 때문에 가보시면 좋겠고요. 시대별 이제 부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게티 이후에는 저희 더 브로드라는 팬데믹 때 돌아가셨는데 엘라이 브로드라는 자산가가 이제 뮤지엄을 남기셨습니다. 이분은 저 같은 어드바이저로 고용을 해서 소위 사라는 작품을 꼬박꼬박 다 사셔서 마치 옛날의 리움 같은 모습입니다. 유명하고 좋다는 1980년대 이후 미국 작가들의 작품이 모두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뉴욕이 좋지만 뉴욕이나 특히 런던에 가서 뮤지엄을 보면 굉장히 어둡고 클래식한 모습인데 LA는 뮤지엄 자체도 늦게 지어서 굉장히 자연광이 가득 들어오는 그리고 밝고 컬러풀하고 사이즈가 큰 미국 현대미술 작품이 뭐 바스키아, 뭐 리히텐슈타인 뭐 이런 작품들이 가득한 아름다운 공간을 자랑하고 있고요. 저 오른쪽 위에 보이시는 라크만은 미 서부에서 가장 큰 미술관입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미술관. 그래서 저희가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뭐 김환기 컬렉션 일부가 가서 전시되기도 하고요. 이우환의 작품, 서도호의 작품도 LA 한국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가끔 전시가 되고 뭐 요시토모 나라랄지 유명 작가들의 전시를 꾸준히 합니다. 그 왼편에 있는 저 가로등이 크리스 버든이라는 작가의 작품인데 LA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많이들 TV에서도 보실 것 같습니다. 자, LA가 이렇다면 매년 5월은 저는 한 달 정도 원래 뉴욕에서 보내는 삶을 몇 년간 해왔었습니다. 지금 현재 뉴욕에 가면 물가도 너무너무 올라서 참 무섭지만 그 아래쪽 어퍼 이스트 부자들의 이제 동네보다 그 허슨 리버 쪽이 다운타운 쪽이 엄청나게 이제 개발이 돼 있는데 거기에 있는 이 맨 왼편에 있는 더 쉐드라는 복합 문화 공간. 아까 조금 전에 보신 엘라이 브로드의 더 브로드 뮤지엄과 같은 건축가입니다. 딜로 스코프트 엠프로라고 그 사람이 지어서 보시는 것처럼 뭔가 좀 미래지향적인 헛간을 만들었고 그 안에 자연광이 비쳐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프리즈 뉴욕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저희 지금 대구 페어도 아마 부스가 100개가 넘을 텐데 프리즈 페어는 한 60개 정도의 갤러리만 참여를 해요. 장소가 좁아서 그래요. 원래 랜달스 아일랜드라고 똑같이 텐트 치고 하다가 몇 년 전부터 접근성을 높인다고 여기 센터에 넣었는데 갤러리가 60개밖에 들어가지 않고 그중에 3분의 1은 또 어떤 아티스트 솔로 쇼를 많이 하고 참여하는 큰 갤러리들도 솔로 쇼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예전에 한국에서 프리즈 뉴욕을 잔뜩 기대하고 오신 분이 30분 만에 다 보고 걱정이 돼서 저를 찾으셨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고 정말 다행인 건 15분만 여기서 걸어가면 정말 몇 가에 걸쳐서 수백 개의 갤러리가 즐비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봐도 다 못 봅니다. 그게 바로 저희 프리즈 서울에 오는 갤러리들의 본사고요. 거기에만 있는 게 아니라 뭐 로어 맨해튼, 어퍼 이스트, 미드타운에 다 몇십 개씩 뭐 100개씩 갤러리가 있어서 한 달 내내 전시 봐도 다 못 보고 그럼 뮤지엄도 저희가 알고 있는 메트로폴리탄, 모마 뭐 많은 곳들이 있어서 뉴욕은 뭐 경매사 프리뷰하죠. 테파프라고 또 유물이나 이런 모던 작품들 파는 마스터피스를 파는 페어까지 한 달 내내 아트로 축제 중이고 지금 현재 뉴욕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저희가 프리즈 서울 첫 회 했을 때 재작년이죠. 600억짜리 피카소가 왔다고 대서특필됐었는데 바로 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 이미지와 크게 다르지 않고요. 저걸 찍겠다고 다들 핸드폰을 들이미는 바람에 갤러리 사장님이 굉장히 당황하셨는데 뉴욕에서 왔던 작품입니다. 저희가 유료 전시에서도 이런 작품을 보기 힘든데 이 정도 금액을 내고 오는 페어에서 이런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게 큰 좋은 일인 것 같고 보험가액이 워낙에 비싸서 이런 유료 전시에서도 이런 명작을 가져오기 힘든데 페어는 4일 동안의 팝업이고 또 워낙 위탁자들과 이런 갤러리들과의 관계가 거의 뭐 100년간 집안 대를 물리면서 내려온 관계이기 때문에 특별한 피스들을 또 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국에서 참 좋아하는 쿠사마 야요이나 이런 작품들이 다 뉴욕에서 정말 10m 스케일로 벌어지는 걸 보면 정말 이게 또 다른 시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10월에 가는 런던이에요. 런던은 텐트를 2개를 칩니다. 런던도 아주 아름답게 리젠트 파크에 텐트를 치는데 텐트와 텐트의 간격이 한 15분 정도 되거든요. 아주 낙엽이 노랗게 예쁘게 쌓여 있어서 이 낙엽을 밟고 걷다 보면 아트를 잊어버리고 낙엽의 아름다움에 빠지기도 합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이미지가 이제 마스터피스를 파는 프리즈 마스터 텐트고요. 그 중간에 15분 동안 걸을 때 심심하지 말라고 초대형 조각들을 전시를 해서 프리즈 스컬프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고려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프리즈 컨템퍼러리까지 3가지 섹션으로 나눠지고 아까 제가 프리즈가 런던에서 시작되다고 말씀드린 만큼 런던에 가시면 하루에 전시 20개 봐도 페어 기간 내내 좋은 전시 다 못 봅니다. 그만큼 좋은 전시가 많고 이 프리즈 페어가 있게 한 시대에 YBA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 사단의 대표적인 이름들이 데미안 허스트와 트레이시 에민입니다. 데미안 허스트는 지금 위에 오른편에 보이신 이미지가 저희 런던에 이제 적을 두고 있는 제 로빌란 보에나 갤러리가 재작년에 갖고 왔던 작품인데 이 수십억 대 작품이 한국에 이제 기쁘게 소장이 됐고 구찌의 디자이너였던 톰 포드의 소장작을 오랜만에 5년 만에 한국에서 선보여서 많은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 박제된 나비를 붙인 작품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나비가 진짜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시고 옆에 외국인 갤러리스트가 서 있으니까 너가 작가냐 이런 질문도 많이 하셨는데 그런 질문은 구글이나 네이버에다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갤러리스트들이 한국 사람들이 하도 작가냐고 물어서 익숙하다고 이제 하는 정도니까 공부 좀 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래에 트레이시 에민도 얼마 전에 이 영국의 대표적인 갤러리 Y큐브가 오픈을 그 도산공원 앞에 하면서 선보였는데 이제는 정말 원화가 $1,000,000로 넘는 비싼 가격이 됐고 드로잉 정도 이제 개인분들이 소장을 하시는데요. 나 트레이시 에민 처음 봐 이러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여자 이미지 오른편에 보면 저 네온 사인 작품 있잖아요. 저게 저희가 런던에서 파리로 갈 때 세인 판크라스 역에서 기차를 타는 쪽에 있는 그녀의 대표적인 네온 작업이라서 이런 네온 작업 많이 봤는데 그 효시가 트레이시 에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악동들이 지금 60이 가까워서 다 이제 대가들이 됐고 새로운 작가들이 올라오고 있죠. 자, 여기까지가 프리즈고요. 저 아트바젤을 잠깐 들여다볼게요. 3월에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트바젤 홍콩 다녀오셨어요 하는데 지난 10년간 항상 일주일 넘게 몇십 분의 컬렉터와 매년 보고 있어서 홍콩이 정말 제2의 고향 같습니다. 저 가운데 보이시는 사진이 완차이에 소재한 컨벤션 센터인데 그 홍콩에 가시면 택시를 탈 때 홍콩선 가는 택시 있고 카울룬 가는 택시 있죠. 팬데믹이 끝나고 오랜만에 홍콩에 가보니까 깜짝 놀란 게 우리도 서울도 그렇고 뭐 대구도 정말 근교에 너무 멋진 데가 많이 생기셨더라고요. 이제 그 홍콩도 홍콩섬 옛날에 뭐 센트럴 부근에 있던 것들은 조금 낙후됐고 오히려 카울룬 지역에 있는 이제 엠플러스 뮤지엄이나 그리고 침사추이에 있는 이제 몰들이 아트 몰들이 엄청나게 개발된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뭐 갤러리 빌딩들도 많이 이제 렌트가 올라서 외곽 쪽으로 이사를 했더라고요. 네. 홍콩 가면 참 좋은 게 페어 기간에 이런 거대 경매사들의 프리뷰 작품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작품 가격대가 우리나라는 뭐 10억, 20억 그럼 최고로 비싼 건데 이제 홍콩만 해도 아시아 시장이고 거부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리 경기가 떨어졌어도 거의 뭐 100억, 150억짜리 작품들을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뉴욕에서 하는 경매에 하이라이트 피스를 가지고 와서 맨 오른쪽에 보이는 작품이 한 번 경매할 때 2조를 경신했던 마이크로소프트 공동 창업자 폴 알렌의 컬렉션 중 일부인데 이 몇백억에 시작하는 데이비드 호크니 원화를 홍콩에서 만날 수 있었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달 제가 3월부터 5월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6월에는 이제 스위스 바젤 베니스 비엔날레를 떠납니다. 스위스 바젤은 아까 말씀드린 1970년대에 시작된 최초의 또 이런 현대미술 페어여서 인기가 많고 참여하는 갤러리가 무려 280개입니다. 절대 다 못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적당히 아는 만큼 페어를 즐기고 이제 스위스 부자들의 임금 뮤지엄을 보시는 게 또 좋은 일입니다. 자, 아래편에 제가 넣어놓은 이미지가 대표적인 퐁다시옹 바이엘러 재단 미술관인데 이분이 바로 아트바젤 스위스를 만든 파운더 중에 한 명입니다. 컬렉터들과 함께. 이분은 저처럼
저처럼은 아니죠. 레벨이 틀리죠. 당시에 이제 피카소나 마티스를 앞서서 판매하던 딜러였는데 이분이 이걸 통해서 번 돈을 이렇게 아름다운 뮤지엄을 지었습니다. 심지어 건축가도 퐁피두 센터를 지은 렌조 피아노에 맡겨서 아름다운 자연광과 함께 안에 있는 작품들이 저 6m짜리 수련 모네부터 시작해서 뭐 없는 게 없는 컬렉션을 자랑하고 있고, 맨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는 저희가 재작년에 봤던 바스키아 미공개작 전시였습니다. 그리고 가구로 잘 알려져 있는 비트라 뮤지엄의 경우에도 정말 아름다운 쇼룸과 유명한 건축가들의 건물들, 그러니까 비트라가 그 디자이너가 없는데 굉장히 성공한 디자인 이제 가구 회사여서 굉장히 많은 대표적인 세계적인 디자이너들, 건축가들과 협업을 했습니다. 건축 투어 한 3시간 걸리고요. 피터 아우돌프라고 굉장히 유명한 또 정원 디자이너의 정원을 보고 있으면 환상적입니다. 그리고 비트라의 가구들을 컬러별로 섹션을 나눠서 디필해 놨는데 정말 예쁩니다. 자, 그리고 파리, 아트바젤 파리, 제가 아까 이제 그랑팔레에서 올해 3번째 열리게 되고, 마이애미가 이제 정말 이게 다 사진들이 제가 직접 찍거나 한 것들도 있는데 얼마나 하늘이 예쁘고 해변도 예쁜지, 저 앞에서 쿠바 음식 먹다 보면 12월 가까워지면 와, 빨리 쿠바 음식 먹고 싶다, 이런 느낌으로 마이애미를 꿈꾸게 됩니다. 워낙 남미 부자들이 부동산 개발로 돈을 벌다 보니까 몇 천억씩 뮤지엄에 기부하기도 하고, 저희가 진짜 잘 알고 있는 앤디 워홀이나 이런 친구들이 뉴욕에서 놀 때 그때 이제 인연이 된 사람들이 당시부터 정말 뭐 바스키아나 조지 콘도나 이런 작품들을 많이 모아서 지금은 어마어마한 파운데이션 뮤지엄을 만들고, 이 사람들이 또 역시 아트바젤 마임들을 만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소위 페어장에 떠서 뭘 사가느냐가 관건인 그런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젊은 컬렉터분들한테 좋은 소식은 프리즈나 아트바젤에 가면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위성 페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10개도 넘는데 그 페어 중에 언타이틀이나 볼타, 나다 이런 데 가시면 앞으로 프리즈와 아트바젤의 소개가 될 엄선된 작가를 볼 수 있어서 여기서 내가 내 눈을 시험해보고 안목을 시험해보면 좋기 때문에 좋은 가격에 살 수 있어서 혹시 마이애미 가시게 되면 아름다운 바닷가를 바라보면서 샴페인을 마시면서 젊은 작가들을 소장하시는 재미를 볼 수 있습니다. 해외 갤러리스트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왜 이렇게 페어장 분위기가 진중하냐, 왜 아무도 술을 먹고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자, 저희가 프리즈 서울에서 봤던 하이라이트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유명한 600억짜리 피카소, 그리고 줄을 1시간씩 서서 보던 에곤 실레의 드로잉, 아무도 안 사셔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슬프게도. 그리고 항상 제일 비싼 거 팔린 거, 사실 이제 더 이상 작품 가격만 가지고 페어를 평가하면 안 되는데 아직도 신문들이, 경제신문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가격만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보다 얼마나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우리 미술 애호가들을 이제 축제처럼 즐기게 해줬나 앞으로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자, 맨 오른쪽에 있는 조지 콘도가, 왼쪽에 있는 피카소가 이제 웬만한 작품들이 소품도 500억이 넘다 보니까 살 수가 없어서 이렇게 될 만한 작가를 갖고 싶은 분들을 위한 조지 콘도입니다. 피카소와 마티즈의 레드에서 영향을 받아서 누가 봐도 저희에게 친근한 모습을 하고 있고, 이런 작품들이 10년도 안 되기 전에 5억 원, 7억 원에 팔렸는데 지금 30억부터 50억 이상 호가하기 때문에 정말 대단한 아트 투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뭐 샤갈, 르누아르, 피카소 이런 작품들도 저희 갤러리에서 많이 가져오고요. 또 젊은 컬렉터들 좋아하실 만한 해외 작품들도 많이 소개하곤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해외 작가, 이거는 뭐 소장을 떠나서 이제 이 정도 레벨이 되면 이제 개인이 작품을 소장하기보다는 에디션 피스들을 소장을, 아까도 밖에 보니까 제가 뭐 제프 콘스 에디션도 있고 뭐 데미안 허스트 파나도 있고 뭐 호크니 에디션도 있고 많이 있더라고요. 여기 디아프에 재밌게 봤는데요. 카츠도 있었고, 자, 제프 콘스 진짜 50억대 조각이어서 제가 기억하기에는 대구 현대에서 전시를 또 하셨었다고, 보신 분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정말 운송하는 데만 몇 억이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3m 이상의 대단한 작품이었고, 작년에 프리즈 서울을 저희 갤러리에서 가져와서 조선일보에 대문짝만하게 사진이 났던, 너무 많은 분들이 줄을 서 있어서 저희가 차단파를 동원해서 5줄씩 세우고 정말 치사하게 셋째 날 VIP 티켓까지 문만 들어오라고, 정말 이게 유료 전시장인지 페어장인지를 모를 만큼 인기가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데미안 허스트의 작품을 다시 가져왔었죠. 뭔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잘 그린 그림처럼
컬러풀한 박제된 나비들을 나열한 작품이었고 데이비드 호크니하고 알렉스 카츠는 팬데믹 때부터 가장 많이 판매된 해외 인기 작가인 것 같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행히도 이제 원화 가격은 정말 천정부지로 올랐지만 에디션 피스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디아프에서도 계속 소장을 할 수 있는 작품들이라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카츠의 아름다운 원화 이미 한 5년도 전에 50억 낙찰됐는데 지금은 뭐 100억 단위로 넘어가지 않았나 싶고요. 쿠사마의 작품은 너무 아시죠? 뭐 대구에도 유명한 컬렉터분들 소장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네, 조각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눈이 확 찢어진 요시토모 나라 이제 사실 나라는 이제 드로잉이 아니고 개인이 갖기 힘들고 이제 나라를 쫓아가는 젊은 작가들의 작품들을 꾸준히 볼 수가 있고 제가 항상 지방 출장 갔다가 서울역에 내리면 반갑게 마주하는 저녁에 줄리안 오피의 네, 미디어 작품 부조들 그리고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해서 인기를 몰이했던 무라카미 네. 그리고 지금 조금 조용해져서 참 얘기하기 그렇지만 그래도 미국에선 여전히 인기를 얻고 있는 커즈 디즈니 출신이죠 작가가 그래서 캐릭터로 세상을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철학이 있는 작가고 자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난이도가 있는 게 컬렉터 분들만 아시는 작가니까 그래도 이제 국제에서 소개를 해서 아실만한 분들은 아실 우고 론디노네인데 작품 괜찮네 하시는 분들은 공부도 좀 해보시지만 지금 현재 그 한솔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뮤지엄 산에서 원주 뮤지엄 산 뮤지엄에서 전시를 시작한 지 몇 주 안 됐으니까 꼭 한번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서울에 오시면 보실 만한 뭐 뮤지엄이나 갤러리 좀 몇 개 꼽아봤거든요. 뭐 리움이나 아모레 퍼시픽. 네, 이제 리움은 이미 2대째로 들어섰고 아모레 퍼시픽 회장님 자체가 또 중요한 컬렉터시고 그리고 파라다이스 재단 저희가 무시할 수 없잖아요. 전 세계 200대 컬렉터에도 들었고 저희가 그렇게 프리즈에서 줄 서서 봤던 제프 콘스 조각이 아무도 줄 서 있지 않고 늘 있는데 저렇게 그냥 두면 뭔지를 몰라서 안 보시고 페어장에 갖다 놔서 비싸다고 기사 나면 보시고 그게 우리의 현황인 것 같습니다. 저 작품이 바로 제프 콘스와 데미안 어스트인데 저기는 그게 작품인지 모르고 지나가신 분이 많으시죠. 작년엔가 제가 너무 재밌었던 게 이 뱅크시 작가 현대판 모나리자라고 말을 하는 게 이 뱅크시 작품이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저게 경매장에서 낙찰이 되자마자 분쇄기로 잘려나가서 작가의 그 사전 계획에 따라 난리가 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그 이후로 거의 뭐 10배 이상 올라가지고 모나리자라고 말을 하는 게 저희가 해외 뮤지엄에서 이 작품이 5년간 순회전을 하는데 반고흐도 뭐 정말 모나리자가 아니고서리야 다 벽에 그냥 모네랑 같이 걸려 있는데 뱅크시는 누가 여기다가 반들리즘 할까봐 정말 방탄 유리 싸가지고 걸어놓으니까 참 현대미술이 재밌는 게 이렇게 이슈가 돼서 유명해지면 5년 안에 모나리자만큼 방탄 유리에 감싸서 전 세계를 돌 수 있는 작품이 되는 거니까 이때도 이제 파라다이스의 작품을 보러 갔는데 정말 무슨 고서화 보는 것처럼 그 룸을 따로 만들어서 윙을 만들어서 거기 해놓으니까 정말 그럴싸하고 귀하고 좋은 작품으로 보여서 가격을 떠나서 굉장히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그리고 마곡은 뭐 사실 이제 2, 3년 돼서 모르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여의도에서 멀지 않으니까요. 마곡에도 코롱이 운영하는 스페이스가 있는데 좋은 해외 작가들, 젊은 작가들을 꾸준히 소개해서 눈을 높이시기가 좋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송은 내용도 내용이지만 저 뾰족한 저 건축이 유명한 헤르조그 메롱의 작품이라서 건축이라도 꼭 보고 지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또 도산공원 에르메스 지하에는 파운데이션이 있고 워낙에 갤러리들이 서울에서도 지금 저는 대구에 오면 뭐 리안도 가고 우손도 가고 좋은 갤러리도 많이 가는데 그 국제 갤러리가 현대와 같이 삼청동에 있었지만 요새는 한남동으로 많은 갤러리들이 옮겼죠. 리움 앞에 있는 페이스나 뭐 유엔빌리지 앞에 있는 로팍이나 뭐 네, 이태원 한복판에 있는 리먼 머핀이나 그리고 경리단길에 있는 에스터 슈퍼 요새 한창 사실 뜨고 있는 개념 미술을 다루고 있는 갤러리고 네 그리고 그 한남동 하이아트 옆에도 화이트 스톤 갤러리가 들어와서 일본 작가뿐만 아니라 저희가 좋아하는 이런 아시아 지역의 딱 취향인 젊고 재미있는 작가들을 보여줘서 또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영국 대표적인 갤러리 도산공원 앞에 생긴 와이큐브도 있고요. 청담 사거리에도 뭐 탕 컨템퍼러리나 두아르트 스퀘이라나 그리고 이제 카츠나 이런 작가를 선보이는 글래즈스톤이 있어서 서울 한 번씩 오시면 이런 뮤지엄하고 갤러리에서 어떤 전시하나 보고 돌아보시면 해외에 안 가더라도 좋은 전시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평상시에 기본적으로 미술사 공부해 두시면 동시에 작가들이 어디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을 했을 때 그게 누군지를 알아들을 수가 있어서 작품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어서 책도 제가 추가적으로 소개를 드립니다. 자, 컬렉션에 대한 내용을 잠깐 얘기를 하고 싶은데 왜 하나? 뭐 자기 만족일 수도 있고 상속 증여를 위한 뭐 투자의 어떤 대상일 수도 있고 다양한데 RM이 3년 전인가 2년 전에 아트바젤 팟캐스트에 나와서 디렉터랑 같이 인터뷰했는데 내용이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자기가 20대 때에 세계 최고로 찍고 나니 한 분야에서 다음 인생의 방향을 찾지 못할 때 뮤지엄에 가서 해답을 찾았다. 음악은 당장 살아서 눈앞에서 해야 좋은데 작품들은 100년이 지나도 꾸준히 감동을 선사하고 있더라. 그리고 이런 유명한 인상파 작품들에 필적할 만한 한국 작가들을 발굴을 해서 내가 컬렉션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겠다. 어떤 인류 문화유산을 통한 어떤 본인의 자아의 뭐 발견과 함께 더 많은 좋은 의미를 나누겠다는 이런 뜻이 굉장히 고무적이었습니다. 자, 제가 1차적으로는 지금 이제 강의를 끝내고 근데 10분 정도 시간이 있어서 일종의 부록으로 제 책 이미지도 책 카톡으로도 사실 수 있어요. 책도 좀 봐주시고요. 인스타그램도 팔로우해서 같이 소통하시면 좋을 거고 제가 부록으로 상반기에 다녀온 그리고 6월에 갈 베니스 비엔날레 보아온 것 볼 것을 사진들을 쭉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같이 갔다 온도 재미있을 수 있으니까. 홍콩은 제가 아까 살짝 보여드렸었는데 페어 소개를 할 때 제가 재작년에 오랜만에 홍콩 가서 입이 딱 벌어진 게 홍콩을 실제로 안 가봤을 때는 와 이제 진짜 서울이 좋아져서 홍콩 안 부럽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역시 아시아 레벨의 부는 그렇게 쉽게 따라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K11 파운데이션을 현재 그 홍콩 상하이를 거쳐서 이태원 서울에도 가나 아트 위에 오픈을 했는 이 에드리안 쟁이 재산이 39조입니다. 네, 39조. 워낙에 유명해요. 저희가 홍콩 이런 면세점이나 가면 보시는 주대복 주얼리도 이 집 거고 뉴월드라고 커다란 건설회사도 이 집 거고 홍콩 정도의 부가 아니라 영국에도 여동생은 뭐 로즈우드 호텔 갖고 있고 없는 게 없는 재벌 집안이고요. 이 친구가 몇 년에 걸쳐서 몇 천억 이상의 돈을 들여가지고 만든 이 K11 뮤지아가 저희 몰입니다. 이 안에 몰이니까 기본적으로 힙한 식당이나 뭐 멋진 인테리어 다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해외 아트페어에서 딱 봤을 때 몇 억 원 이상 호가하는 중요한 현대미술 작품들이 수십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일이 같이 공부할 수는 없지만 웹사이트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K11 뮤지아에 다양한 현대미술 작품도 볼 수 있고 또 모마를 따라잡겠다는 의미 뮤지엄 이상의 그 뮤지엄이라고 M+ 뮤지엄을 카울룬에 지었는데 모마 디자인샵도 아예 홍콩에 들여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마에 가면 항상 온라인으로도 뭐 현대카드 협업 때문에 협찬 때문에 저희가 주문하실 수 있지만 모마 뮤지엄샵에서 파는 엄청난 분량의 아트피스들 다 여기 사실 수 있는데 에코백 하나 9만 원, 컵 하나 8만 원 엄청난 가격이고 엄청난 퀄리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더 이상 나라나 쿠사마를 사려면 이제 열쇠고리 사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많이 사실 수 있어서 들어가면 나오지 못하는 개미지옥입니다. 자, 뭐 워낙 건물 전체에 많은 작품들이 곳곳에 질비해 있고요. 자비에베이항은 저희가 인천공항에도 설치되어 있어서 파란색으로 많이들 보셨을 거고 오른쪽에 이즈미 카토 이런 작가들이 이제 요새 이런 페로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소개되고 있는 주요 작가고 만약에 내가 몰에 들어갈 시간이 없다. 어차피 이건 연중 가보실 수 있는 아트몰이니까 워낙에 20년 전부터 K11의 이름으로 심사추에 몰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그냥 그렇고 그런 작가들 작품들로 꾸준히 채우고 한국 작가 작품도 많았는데 이번에는 아예 그냥 대대적으로 세계적인 작가들을 넣기로 작정을 했고 에르빈 브룸 같은 작가가 오스트리아 대표한 조각가인데 밖에 저렇게 뚱뚱한 폭스바겐이 놓여 있어서 다들 이렇게 사진을 찍으시는데 중요한 현대미술 작가라는 거 알고 찍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그 뮤지엄 그 이상의 뮤지엄이라는 M+ 뮤지엄이에요. 재작년에 쿠사마야요이 회고전을 해서 지금 회고전을 너무 잘 만들어서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역시 아까 그 유명한 건축가 현대미술가 뗄래야 뗄 수 없는 에르조그 메롱이 지었죠. 지을 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지금 펀드가 없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로 유명했습니다. 자, 이건 이제 제가 다음 주에 갈 타이페이 당다이 페어의 핫 이슈예요. 이제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페어를 보고 나면 밖에서 어떤 뮤지엄을 보면 좋을까 고민을 하게 되는데 푸본 뮤지엄 아트 뮤지엄이라고 원래 재단인데요. 로댕전을 합니다. 저희가
잘 몰라도 로댕, 바스키아, 피카소 이런 거 꼭 봐야 될 것 같잖아요. 로댕이랑 이름 자체가 매력적인데 아까 말씀드린 미서부 최대 미술관이라는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뮤지엄 라크마와 협업으로 이 좋은 전시를 열어서 보시는 것처럼 막 칼더도 있고 아름다운 공간을 최근에 오픈을 해서 크게 기대가 됩니다. 이거 하나 보러도 사실 타이베이 당당히 가실만 할 거고요. 자, 한국 분들은 이름이 어색하지만 해외 미술 시장에서 너무나 유명한 윌리엄 켄트리즈라고 네, 아프리카 쪽의 그런 어떤 인권 운동 같은 내용을 담은 작가인데 역시 타이페이 뮤지엄에서 파인아트 뮤지엄에 전시를 해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자, 몇 가지 더 있는데 사실 제가 다음 달에 스위스 바자라고 베니스 비엔날레 떠나다 보니까 그리고 지금 베니스 비엔날레가 4월 말에 오픈을 해서 많은 분들이 다녀오시고 기사가 많이 올라와서 가보신 듯 느낄 수 있게 제가 베니스 아트 투어 가는 루트를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일단 익숙한 이름 프라다가 뜹니다. 자, 베니스 입국하시는 방법이 여러 개가 있죠. 뭐 파리로 들어가실 수도 있고 런던으로 가실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보통 밀란으로 갑니다. 그래서 밀란에서 그 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이 퐁다지오네 프라다에 갑니다. 굉장히 간판부터 혁신적이지 않나요? 네, 프라다의 앞선 정신이 담겨 있고 이 건물도 원래 양조장인가 그랬는데 제 책에 다 써 있어요. 이제 저렇게 혁신적으로 또 바꿔놨습니다. 그 유명 건축가 듀오가 또 똑같은 사람이 작업을 했고 자, 이 공간은 사진으로는 알 수가 없는데 저희가 내부 카페인데요. 실제로 들어가 보면 이 그림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데자뷰가 있습니다. 유명한 영화 감독 웨스 앤더슨 감독이 카페를 디자인해서 마치 그 시대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주고요. 최근에 그 감독이 기차도 하나 본인 스타일로 만들어서 관광 상품 냈다고 들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이제 뭐 제프 쿤스나 아까 그 홍콩 모래도 있던 칼 스탠웰러나 그 유명한 건축들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말로 못 닿을 만큼 많은 컬렉션과 좋은 전시들이 있고요. 공간 너무 세련됐고 또 피렐리라고 이탈리아의 자동차 회사가 기업 뮤지엄을 지어놨는데 여기서 이제 아니카이 같은 한국 작가 전시도 했었고 좋은 전시들을 많이 합니다. 자, 사진만 봐도 설레는 베니스의 모습입니다. 저희가 평상시에 투어를 갈 때는 가서 이제 뭐 곤돌라도 타고 근데 실제로 되게 더운 거 아시죠? 곤돌라 오래 못 타요. 그리고 산마르코 광장 가서 저렇게 노천 카페에서 커피도 먹고 가장 유명하고 유럽에서 오래됐다는 역사를 가진 뭐 플로리안 카페 이런 데를 가죠. 그리고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이번 게 아니에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네 그 산마르코 광장에 있는 저 궁에서 노지스 플리스에서 안젤름 키퍼와 틴토레토를 겨루는 정말 올드앤 컨템퍼러리를 다루는 큰 전시에서 멋있었고 평상시에 베니스 비엔날레 사실 뭐 4월부터 11월까지 하니까 웬만하면 보실 수 있는데 그냥 갔다 아무것도 없다 했을 때는 정말 운 나쁘게 그 중간 기간에 가시면 그 유명한 컬렉터 패기 구겐하임의 뮤지엄을 가시면 됩니다. 패기 구겐하임이 뉴욕에서 태어나가지고 가정 환경은 돈은 엄청 많고 가정 환경은 너무너무 불우했는데 워낙에 이 유럽과 미국의 가교가 된 게 이런 작가들을 다 이제 뭐 파리나 이런 데서 모아서 미국에 소개했다가 다시 또 다 초상을 해가지고 베니스에 이전을 해서 자기가 짓담한 궁을 사서 저 궁을 자택으로 쓰다가 죽고 나서 뮤지엄화를 해서 현재 뉴욕 구겐하임 뮤지엄의 분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 리움 앞에 있는 칼더 조각도 보이고 이거는 이탈리아 조각가 마리노 마린이라는 중요한 작가의 귀여운 조각도 앞에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베니스를 갔는데 시간이 없고 딴 거 모르겠다 그러면 패기 구겐하임 꼭 보셔야 됩니다. 너무 아름다운데 이런 것들이 그냥 곳곳에 펼쳐져 있으니 물의 도시가요. 그리고 또 많이 보셔야 되는 게 그 유명 부자들, 그러니까 슈퍼 리치들, 글로벌 컬렉터들 드러난 사람들 보면 뭐 기업가들도 많지만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아까 프라다 하나 보셨지만 루이비통 안호 회장, 서울도 에스파스 루이비통 운영을 하면서 자코멘티 같은 거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프라다 보셨고 그리고 제일 또 유명한 사람이 구찌의 수장, 네, 삐노인데요. 삐노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몇 년 전에 그 파리에도 브루스토 코망스라고 안도타다오 건축의 뮤지엄을 오픈을 해서 지금 김수자 전시도 하고 굉장히 유명한데 베니스에 사실 파리에 미술관 짓는 게 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쉽지가 않아가지고 그 루이비통 미술관도 파리에 있는 게 짓는데 10년 걸렸대잖아요. 주민들 반대해가지고 막상 짓고 나니까 집값 올라서 좋았다는데 부촌 한복판에서 공사하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삐노가 원래 베니스에다가 건물 2개 사가지고 푼타데라 도아나 뭐 이렇게
두 개를 했는데 지금 전시는 아니고 지금 전시는 너무 어려워서 말씀을 안 드리고 이것도 이미 몇 년 전 전시인데요. 데미안 허스트가 상업적이라고 그렇게 욕을 먹다가 회생한 곳이 바로 베니스 Treasures from the Wreck 전시입니다. 난파선에서 건진 보물이라는 이 재미있는 주제가 왼편에 보이시는 이미지가 다큐멘터리를 직접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스토리를 쳐서 만든 거예요. 말 그대로 잠수비들이 들어가서 정말 이것들을 이 작품들을 난파선에서 건져온 것처럼 여러 이미지가 있었어요. 뭐 유물도 있고 뭐도 있었는데 제일 재밌었던 게 바로 본인 작가와 미키 마우스를 합해서 해초를 붙여놓은 작품인데 베니스 비엔날레 가면 좋은 게 이 작품을 이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너무 전시가 크게 성공을 해서 전 세계 부자들에게 소장되고 나니 정말 오픈될 기회도 없어서 이때 보고 끝났는데 제가 인생에서 본 전시 중에 제일 재밌었습니다. 편하고 즐겁고 층고에 맞게 정말 뭐 거의 8m 상당의 조각도 만들었었고요. 이제 이런 귀여운 조각 작품들 베니스에서 다양하게 선보였습니다. 바포레터라고 버스를 타고 다니는데 이제 부자들은 수상 택시를 타고 한 번 탈 때 뭐 100불 정도 나오니까 네. 너무너무 덥거든요, 여름에. 더우면 루이비통으로 가시면 됩니다. 부틱 위층에 가면 에스파스 루이비통 베니스가 있어서 전시 공간이 있어서 전시 공간 즐기면서 잠깐 땀을 식히시면 좋고 아름다운 운하를 보면서 아침 식사를 하시거나 루프탑에서 식사를 하시는 즐거움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베니스의 유명한 호텔이 한 5개 정도밖에 안 돼서 여기 돌아다니면서 루프탑에서 저녁에 한잔하고 아침 먹으면 베니스를 실컷 즐기실 수 있고요. 매장 하나하나가 베니스가 부자들의 휴양지다 보니까 인테리어가 엄청나게 예쁩니다. 네, 그리고 왼편에 샌리지스 호텔에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피의 작품 보실 수 있고요. 다 이제 재작년 사진들인데 더 큰 전시들이 많았어가지고 아니시카 푸어 작품 그리고 이제 베니스만 보고 오면 섭섭하니까 스위스 아트바자에 가서 아까 그 280개의 갤러리가 나온다는 네. 정말 재밌는 게 11시에 VIP 오픈 때 정말 검소하게 생기신 할아버지 할머니만 그렇게 많이 계신데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수백억짜리 작품을 사가지고 집에 간다는 거 생각하면 웃음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린 마이엘러 미술관 이미지까지 보여드렸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보시고 이제 시간이 네, 10분 남아서 페어에서 부탁드린 대로 질문을 받으려 하는데 한국 분들 참 질문을 안 하셔서 제가 걱정입니다. 오죽하면 베니스 갔을 때 식당 어디 가냐고 물어봐도 된다고 그랬어요. 제가 평상시에 궁금했던 거 한두 개라도 좀 질문하시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할게요. 전혀 없으신 것 같아서 네, 네, 네. 그 평상시에 말씀이실까요? 다니실 때 작품 구매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제 수익의 원천은 작품을 구매해드리면서 이제 갤러리로부터 받는 커미션이기 때문에 아트페어에 모시고 가는 것 자체가 지금은 한국에 너무 좋은 것들이 많이 생겨서 덜 가게 됐지만 가서 보시고 감동을 같이 해야 되잖아요. 제가 저 뮤지엄 전시의 감동을 어떻게 입으로 영상으로 전달을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같이 가시게 되면 정말 유명 작가들과의 뭐 디너나 식사나 파티나 다른 나라 지역들의 컬렉터들과 교류를 할지 이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투어를 하고요. 이제 보통 이제 소규모로 가게 돼서 조금 더 이렇게 아까 보신 것처럼 좀 더 편안하게 라이프 스타일이 접목된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페어 기간은 당연히 구매를 하죠. 보통 이제 페어 여기도 VIP 타임이 있으셨잖아요. 똑같이 해외도 그 VIP 타임, 퍼스트 초이스 타임에 들어가서 빠르게 구매를 하고 나와서 다른 전시를 보고 행사를 즐기는 그런 시간을 갖곤 합니다. 그게 아트 어드바이저, 아트 컨설턴트가 하는 일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네, 그럼 오늘 진짜 금요일 오후에 차도 막히고 네, 일정도 많으셨을 텐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기쁘고요. 네, 궁금하신 내용들 네, 아까 보여드린 인스타그램으로 DM 주셔도 좋고 또 책에도 많이 정리되어 있으니까 컬렉터처럼 아트도 책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